파격입니다. 기사 같이 보겠습니다. 정권 교체에도 역대 첫 장관 유임. 이 통합실용 인선 기조 드러나. 네. 어제 이재명 정부 첫 장관 인선이 발표됐습니다. 11명이 발표가 됐는데 그중에 유독 눈에 띄는 한 사람, 정권이 교체가 됐는데 유임이 된 사람이 있죠. 바로 여기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입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이 됐는데 이번에 유임이 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만 놀라운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송 장관 어제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들어보고 오시죠. 저도 상당히 당황스러운 지금 상태인데요. 우리 국민들한테도 부담되지 않고 우리 농업인들의 삶도 좀 나아질 수 있도록 분골쇄신하는 그런 자세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재명 정부에서 이 법안들이 통과되면 또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실 겁니까? 어떻게 하실 겁니까? 철학을 바꿀 거예요? 안 바꿀 거예요? 부작용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의원님들과 의논해서 그리고 국정 철학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네, 윤주진 위원님. 당사자도 놀랐어요. 저도 상당히 당황스러운데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정권이 바뀌었는데 장관이 유임된 사례가 있습니까? 없었다고 합니다. 네. 처음인데요. 특히 수권 정당이 바뀐 상황, 그러니까 서로 여야가 교체된 상황에서의 기존 장관이 유임된 사례입니다. 다만 송 장관은 관료 출신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정무직 장관과는 조금 느낌이 다른 부분은 있죠. 이재명 대통령이 나름의 수를 쓴 겁니다. 이거는. 예, 왜냐하면은 중도 통합 행보의 어떤 상징성, 그리고 전임 정권에 대한 정치 보복은 없다. 네. 그리고 보수 인사도 난 쓸 수 있다. 또 공직 사회에 대한 어떤 사기 저하의 문제, 이러한 것들을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좋은 포석을 둔 것이죠. 근데 저는 오히려 송 장관에게 아쉽습니다. 그러니까 송미령 장관이 받아들이지 말았어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장관이라는 자리가 일반 고위 실국장 자리가 아니잖아요. 차관도 아닙니다. 장관은 인사청문회를 거쳐서 임명되는 정무직 공무원입니다. 공무위원입니다. 한 국정의 철학을 담당하고 있는 해당 정권의 주요 요직입니다. 자, 그러면은 윤석열 정부 3년 내내 이 양국법 등 농업사법 이걸 갖고 여야가 극심한 대치를 이뤘고 거기서 국무회의에서 거부권을 행사해달라고 본인이 네. 제안했을 정도로 이 농망사법이라고 하면서 비판했던 분이 어떻게 갑자기 하루아침에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철학을 계승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어불성설이죠. 송 장관이 저는 그 자리를 욕심냈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네. 이분은 이제 공무원 출신이기 때문에 어쩌면 관성대로 갔을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옳지 않은 겁니다. 송 장관이 이재명 정부의 농림부 장관을 하는 것은 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그 지금 말씀처럼 맞아. 양곡법, 윤석열 정부 때 양곡법 계속 통과시킬 계속 올라오는 거를 거부권 행사로 막았었는데 근데 그때 그 장관이 지금 계속 가면 그럼 양곡법은 어떻게 되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윤석열 정부 때 양곡법을 두고 지금 송 장관과 당시엔 야당이었었던 민주당 의원들 이런 얘기를 주고받았었거든요. 잠깐 들어보고 오실까요? 농정 4대 악법?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의원님, 우리 쌀값 제대로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양국관리법 하면 쌀값 더 떨어집니다. 대통령이 잘못하면은 장관이 농민 편을 들어줘야. 저는 농민들 생각밖에 안 합니다. 농민을 위한 더 좋은 정책을 보세요. 대안을 만들었습니다, 의원님. 농민들 죽이기만 하고 있잖아요. 쌀값 더 떨어져요. 농림부 장관 퇴장하세요. 의원님, 퇴장하세요. 쌀값 더 떨어져요. 개정안 전 정부에서는 반대하셨었는데 이제 조건부 준비되면 하겠습니다. 네, 서영주 대변인님. 그러니까 이게 참 묘한 상황이 됐어요. 분명히 양곡법 윤석열 정부 때는 반대하고 거부권 요청을 올렸었는데 이재명 정부의 농림부 장관으로서는 그럼 이거를 통과시키는 거냐 어떻게 되는 거냐라는 거거든요. 국정 철학에 부합되는 행정을 하는 장관이라고 봐야겠죠. 그러니까 이 정부에서 양곡관리법 자체에 지난 정부는 조금은 이거 아닌 것 같아라고 했을 땐 그 논리로 또 맞서고 최근에 이제 이재명 정부 새로운 정부에서 양곡관리법이 필요하다고 하면 네. 어떤 부분에서 보완을 해서 이 부분을 찬성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런 양곡관리법에 대해서 반대를 했다고 해서 농정이요 양곡관리법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농정이라는 게 굉장히 큰 여러 가지 정책들이 있어서 송민호 장관 자체가 이재명 대통령이 봐서는 계속 이 장관직을 수행하는 게 농업 정책의 안정성을 위해서 좋겠다라는 판단했을 수도 있고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신박하지 않습니까? 새롭고 놀랍잖아요. 놀랍죠. 지난 정부의 장관을 그대로 위임시켜서 쓴다. 이게 저는 아까 이제 파격이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네. 전 파격보다는 실용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모든 경제 정책이든 정치든 실용입니다. 이건 보수와 진보를 넘어서서 국민들이 그 실용감을 느낄 수 있다면 어떤 인사도 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 꼭 지난 정부의 장관뿐만 아니라 네. 기업인들을 데려다가 쓰고 64년 만에 문민장관을 만드는 이런 파격적인 인사들을 보면 결국에는 실용에 집중한 하나의 인사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비판의 여지는 없다. 그냥 신박한 인사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파격 인사라기보다는 실용 인사다라고 말을 하는 게 더 맞는 표현 아니겠느냐. 그리고 기본적으로 국정 철학에 맞춰서 가는 거기 때문에 그땐 양곡법 그랬는데 이번에 어떡할 거야 뭐 이렇게 따지는 것 자체가 좀 맞지가 않다. 그 말씀 중에 나왔던 게 사실 송 장관은 또 공무원 출신이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뭐 새 정부 기조에 또 새 공약에 또 맞추는 게 맞는 거 아니겠느냐라고 말씀을 지금 두 분 사실 그 부분에서도 공통적으로 또 말씀을 하시긴 하셨는데 근데 송 장관이 윤석열 정부 때 장관 인사청문회를 치렀을 때 이런 얘기가 나왔었고 당시 대표였었던 이재명 대통령은 또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잠깐 들어보고 오시죠. 후보자님 그 아들한테 뭐 4년 동안 1억이 증여가 됐다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보니까. 그 용돈 차원에서 좀 주었는데 만약에 그게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세무사하고 논의를 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세금을 납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불법 증여를 했으면 죄송합니다. 그리고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고 반성하면 될 일이지 1억을 용돈 줬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그게 제정신으로 할 수 있는 말이겠습니까? 네, 서영주 대변인. 네. 그 사실 뭐 이 국정 철학에 맞춰서 뭐 일을 하는 거 그런 부분은 이 국정 철학에 맞춰서 뭐 윤석열 정부든 이재명 정부든 할 수 있는 건데 처음에 장관이 임명될 때 인사청문회 때 분명히 지적이 나왔었어요. 네. 그리고 이재명 당시 대표도 당시 아마 최고위였었던 것 같은데 이게 맞는 얘기입니까? 답답합니다라고 굉장히 세게 좀 비판했었던 것 같은데 그게 불과 한 2년, 3년 전인 거거든요. 2년, 3년 사이에 사람에 대한 평가가 그럼 바뀐 거냐라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측면이에요. 네. 이제 첫 번째는 그 역할에 충실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야당 대표 시절에는 네. 야당 대표로서 나를 세워서 본인의 역할에 충실했죠. 지난 정부에 있어서의 그 장관에 대한 인선에 대해서 야당 대표로서 날카롭게 비판한 것이고 지금은 대통령으로서 모두의 대통령이죠. 민주당의 대통령이 아니지 않습니까? 모든 국민의 대통령이기 때문에 포용하고 안아야 된다. 그리고 그 능력을 찬찬히 살펴봤을 거라고 봐요. 네. 두 번째 이제 실용입니다. 실용이라는 게 뭐냐면 보통 사람을 쓸 때 우리들이 정치권이 참 잘못된 게 10가지 중에 9가지를 잘하는데 한 가지를 못하면 이 사람은 못된 사람을 만들어요. 근데 실용이라는 건 뭐냐면 네. 10가지 중에 한 가지가 조금 걸려도 9가지를 잘하면 이 사람을 씁니다. 그게 실용이에요. 저는 지금 현재 그런 상황에서의 송민호 장관의 인선을 이어가고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우리 사회에서도 문제가 되는 것이지만 다 잘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을 평가할 때 네. 그 안 좋은 한 가지만 가지고 끝까지 물고 늘어집니다. 보통 사람을 볼 때는 몇 가지가 부족하더라도 잘하는 걸 보게 되면 그 사람의 능력을 배가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저는 그런 판단들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데 옆에서 고개를 끄덕끄덕 윤주신 의원님 하셨어요. 실용 인사라는 점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근데 그러기에는 이 농업사법이라는 것이 상징성이 너무 큰 것입니다. 아까 진보와 보수를 넘는다고 말씀하셨지만 이 양곡법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농업시장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 진보적인 해법과 보수적인 해법이 갈리는 문제거든요. 네. 진보적 해법은 뭡니까? 정부가 쌀을 어느 정도 가격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줌으로써 정부가 개입하는 수법입니다. 아니면 보수적인 수법은 시장이 활성화되고 뭐 특산물을 더 많이 만들게 한다든지 시장을 유도해서 자체적으로 경쟁력이 갖도록 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농업
정책이라 할지라도 어떤 철학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180도 바뀌는 겁니다. 네. 근데 어떻게 똑같은 장관이 두 가지의 180도 다른 정책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그 장관은 철학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재명 정부의 장관 코드는 시키는 대로 하는 그냥 로봇 같은 장관을 원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이것은 이재명 정부가 그동안 천명했던 뭐 책임 장관, 실용 장관, 실무 장관 이런 거랑도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심플합니다. 다음 후보자를 못 정한 겁니다, 아직. 네, 그래서 일단은 유임을 한 것이고요. 농업사법을 처리하는 것까지 하고 네. 아마 빠른 시간 안에 교체될 거라고 봅니다. 네. 실용이다, 아니다. 후임자가 없으니까 그런 거 아니겠느냐. 뭐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왔어요. 근데 일단 어제 발표된 장관 인선이 송 장관 한 명만 나온 게 아니죠. 11명이 총 발표가 됐습니다. 그중에 또 한 명 주목받는 사람 있죠. 바로 여기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김영훈 씨입니다. 김영훈 후보자입니다. 열차 운행 중 장관 지명된 김영훈 노란봉투법 처리 여부 주목이 된다라는 거예요. 네, 여기 좀 사진 같이 볼까요? 실제로 어제 김천역인가요? 네, 여기 열차 운행을 하다가 김천역에 잠깐 섰을 때 기자들이 가서 장관 후보자다 그러고 딱 찰칵 찍은 모습이 바로 이겁니다. 실제로 현재 열차를 운영하고 운전을 하고 있는 운행을 하고 있는 열차 기관사다라는 건데 사실 이것도 소영주 대변인님 네. 현직 열차 기관사가 장관에 지명이 된 적이 처음 아닙니까? 처음이죠. 이런 거는 이제 파격이라고 해야죠. 파격 인사다. 네. 근데 이제 제가 봐서는 이게 이재명 정부의 인사 스타일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의 관례나 관행을 깨고요. 사실상 민주노총에서 어떤 위원장 역할을 했으나 현장의 노동자로서 오랫동안 노동자로서의 그 감성을 가지고 있는 분 아니겠습니까? 고용노동부 장관이 그동안은 어떤 그 엘리트 노동 운동을 했던 사람들이 그 이력을 가지고 거기에 서서 내가 노동 이력으로 이런 행동을 했으니까 나는 자격이 있다. 이런 식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번에 이재명 정부의 철도기관사가 노동부 장관이 됐다. 저는 이거는 새로운 실험이긴 하지만 저는 이제 대한민국이 새롭게 시작되는 네. 이제는 장관직이 뭔가 고위 엘리트나 학벌이나 이런 부분들보다는 그 누구든 간에 능력이 있고 실력이 있다면 그 자리에서 행정을 필 수 있는 그런 문이 열렸다라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저는 환영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고용노동부 장관으로서 김영훈 이제 후보자가 뭐 청문회 과정에서 여러 가지 뭐 이제 질문과 응답이 있었을 텐데 있을 것인데 저는 굉장히 좀 그 청문회 자체도 재밌고 신선했을 것 같다. 그래서 좀 기대가 큽니다. 이런 인사야말로 파격이라는 말을 붙일 수 있는 거 아니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셔서 윤주진 위원님은 어떤 인사라고 앞에 붙이시겠습니까? 저는 파격이 아니라 충격이라고 보는 것이 충격이다. 이 사람이 철도 기관사라는 거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면 안 됩니다. 물론 이분이 지금 현재 그런 일을 하시는 건 맞아요. 그러나 정말 우리가 방점을 찍어야 되는 것은 민주노총 위원장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지금 현재 대한민국 노동시장, 고용노동계에서 지금 개혁의 1순위가 어디입니까? 민주노총입니다. 강경노조, 강성노조, 귀족노조 이야기 들어가면서도 전혀 노동개혁에 협조하지 않으면서 사사건건 파업과 불법 폭력 집회 이런 것들로 대한민국을 멍들게 해왔던 그 민주노총의 수장 출신이 고용노동부 장관을 한다 이거요. 우리나라 기업들, 대기업뿐만이 아닙니다. 중소기업들도 정말 입이 떡 벌어질 만한 일이에요. 정말 아마 바들바들 떨고 있을 겁니다. 앞으로 노동시장이 얼마나 더 경직될 것인지, 노동 그 규제가 얼마나 더 강화될 것인지. 지금 안 그래도 노동 문제 때문에 좋은 글로벌 기업들도 다 해외로 빠져나가는 이 판국에 민주노총 살리기를 한다? 이거 경제 안 살리겠다는 얘기죠. 저는 그래서 상당히 좀 아쉬운 인사고요. 이제 민주노총이 청구서를 들고 올 겁니다. 그 청구서를 어떻게 마다할 수 있겠습니까? 예, 이런 문제가 저는 좀 심각할 거라고 봅니다. 네, 지금 이 파격 인사다 아니다 충격 인사다 현직 기관사가 장관에 임명됐다 아니다 전 민주노총 위원장이 임명된 거 아니냐라고 하셨는데 서영주 의원님 계속 손을 한 3번쯤 드셨어요. 예. 말씀해 보시죠. 근데 이제 좀 그 보수 측이나 국민의힘 측에서도 경직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사고를 좀 넓혀서 이게 민주노총을 딱 규정해 버리잖아요. 네. 불법 집단이다, 과격하다. 일부 그런 건 있어도 전체의 민주노총은요 대한민국 노동시장에서
노조로서는 자리를 잡고 있는 것이고 오랫동안 있었습니다. 민주노총, 한국노총은 양대 노총으로서 축이잖아요. 네. 그중에 늘 한국노총 출신들이 많이 정치권에 많이 자리 잡고 있었지만 민주노총 측에서 이렇게 장관직에 오는 거는 거의 없었을 겁니다. 사실 이재명 대통령이 굉장히 수를 잘 쓰는 게 민주노총이 굉장히 과격하고 굉장히 발목 잡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해결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도 있었어요. 네. 근데 그 민주노총 출신을 고위직인 장관에 앉혀놓습니다. 네. 그 민주노총이 더 과격해질까요? 조금 더 부드러워질까요? 그렇지 않죠. 부드러워지죠. 저는 그런 측면에서 네. 뭐 이게 뭐 기업을 죽인다, 뭐 노동자들이 더 강해진다. 저는 그런 좀 경직성은 좀 풀었으면 좋겠다. 네. 그런 말씀드립니다. 오히려 민주노총 출신을 장관으로 앉힌다고 한다면 민주노총에서 덜 과격하게 나오지 않겠느냐. 그게 오히려 한 해도 전략일 수도 있는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관련된 제목은 그래요. 노란봉투법 처리 여부 주목. 노란봉투법을 처리해야 된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민주당, 여당의 입장과 그리고 아마도 추측컨대 전 민주노총 위원장인 이 김영훈 후보자의 입장이 같을 겁니다. 때문에 처리하는 것 자체가 주목이 되는 사안까지는 아닐 텐데 진짜 주목되는 건 다음 기사 볼까요? 이거죠. 회계 투명화 철회, 노동계 정부 압박 대선 청구서 꺼냈다라는 겁니다. 일단 이 부분을 짚기 전에 서영주 대변인 짧게 네. 여쭤볼게요. 민주당은 회계 투명화 철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스탠스인 겁니까? 철회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보는 입장인 겁니까?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회계 투명화라는 것은 국민적 눈높이에 맞춰서 맞는 것이고 말씀한 대로 이재명 정부는 실용입니다. 그런데 그 실용의 대상은 국민이에요. 민주노총이 아니라. 국민들이 봤을 때 왜 노조도 이 자금이 들어왔을 때 회계를 투명하지 않고 하느냐라는 부분들은 민주당 내에서도 그거 하고 가자. 네. 그게 맞지 않냐. 들어온 게 있으면 깨끗하게 회계를 통해서 밝히면 되는 것이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대선 청구서로 온다고 해서 그걸 다 받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은 무게감을 좀 실리고 있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네. 민주당 입장에서도 회계 투명화는 계속 갖고 가야 될 부분이라고 본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윤주진 위원님. 그렇다고 하면 김영훈 후보자는 이 상황에 임기 시작하자마자 아마 직면을 하게 될 텐데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쪽으로 샌드위치 압박을 받겠죠. 네. 그런데 저는 이재명 정부가 결국은 민주노총의 요구에 어떻게 보면 수용할 수밖에 없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장관으로 민주노총 위원장 출신을 임명해놓고 민주노총의 가장 최대 수건 사업, 수건 과제를 거부한다? 그것은 이재명 정부 스스로 위기를 자초하는 것인데요. 저는 그러한 것도 염두에 두지 않고 이 김영훈 장관 후보자를 지명했다라는 것 자체가 상당히 좀 아마추어적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 좀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 뭐 민주노총 전체를 제가 매도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불과 작년 11월만 해도요. 바로 민주노총 간첩단 사건이 1심 재판부가 나왔었습니다.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중죄가 나왔어요. 그런 지금 이 대북 정책, 한미 동맹 그리고 뭐 친중 정부라는 어떤 오해 이러한 것 복잡한 실타래가 지금 얽혀 있는 상황에서 왜 하필이면 이런 국민적으로 안보상의 우려까지 자극할 만한 민주노총 출신의 위원장을 썼느냐? 저는 좀 섣부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그리고 특히 이제 경사노위라든지 여러 가지 기관을 통해서 얼마든지 네. 민주노총의 의견도 이 정부 정책에 많이 반영되고 있습니다. 근데 고용노동부 장관의 지금 현재 노동부 장관의 가장 제1대 과제는 노동개혁이에요. 근데 노동개혁의 가장 거리가 먼 전혀 정반대에 있는 사람이 됐다? 이거는 우리 기업에 줄 수 있는 아주 안 좋은 시그널이죠. 네. 사실 지금 저희가 여기서 장관 후보자들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한 이런 부분들이 아마도 추측컨대 청문회 일정이 잡히면 청문회에서 나올 얘기들인 거겠죠. 이런 얘기들이 청문회에서 당사자는 또 뭐라고 얘기를 하고 여야 입장에서 뭐라고 얘기를 할지를 좀 같이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